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을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윤미향 남편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문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형감이라는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TBS 골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세월호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이 무슨 이유로 하라는 교통방송은 안 하고 재계 인사를 지멋대로 평가한 건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최현일 천안함 전 한장을 향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발언 이틀 만에 사과 입장을 전했지만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흥행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비해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흥행 가도를 달려왔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도 아니고 유례가 없는 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흥행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중심에는 단연 이준석 후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이른바 이준석 띄우기에 발벗고 나선 언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정치 신인도 아니었는데 마치 언론은 이준석이 새롭게 등장한 혜성처럼 묘사하며 긍정의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요. 이처럼 이준석 후보를 알게 모르게 밀었던 언론이 만약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식의 기사를 남발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우세를 보인 건 여론조사였고 실제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2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실제 투표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원 투표에서 이준석 후보가 31%, 나경원 후보가 40%를 득표하면 여론조사를 합쳐도 나경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일반인 여론조사 기조, 즉 이준석이 나경원의 20% 정도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에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여론조사는 30%가 반영이 되는 반면 당원 투표는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제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7대3의 비율로 합산해 순위를 정했는데 일반 국민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0.2%, 황교안 후보가 37.7%를 얻으며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당원 투표에서 황교안 후보가 55.3%를 얻은 반면 오세훈 후보는 22.9%에 그치며 최종 합계 황교안 50%, 오세훈 31.1%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즉 일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밀리며 낙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25.4%의 투표율에 그쳤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높은 투표율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때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였지만 이번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는 언론이 특정 후보를 미는 현상은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이준석 후보의 무비판적 태도로 사실상 이준석 띄우기에 나선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밴드웨건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당의 미래와 내년 대선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쉽게 상상이 가지 않으신다면 지난날 유승민, 하태경과 함께 이준석의 발자취가 담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 이후에 새로운 보수당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껴들어오기 전 바른미래당에서 탈출해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할 때 창당준비위원회가 있었는데 당시 창당위원장이 하태경, 수석부위원장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결국 창당 한 달 뒤에 미래통합당으로 껴들어왔죠. 제가 지난날을 들추는 건 이미 이준석이 꿈꾸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실패했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언론과 이준석 측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도로한국당이 된다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도로바른정당, 도로새로운 보수당이 된다는 건 왜 말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을 앞세워 유승민, 하태경 등이 득세하는 바른정당 시즌2 또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창당 한 달 만에 없어졌던 새로운 보수당 시즌2가 이준석 당대표의 국민의힘의 미래라는 사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에게 유리한 대선판이 짜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이준석이 뜨자 유승민도 함께 뜨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법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윤 전 총장을 선택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2위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각축을 벌였는데 안철수와 유승민은 각각 7.7%와 7.6%를 얻었고 홍준표 의원은 6.7%였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은 유승민이 사실상 이준석 현상의 수혜를 받았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달 홍준표에 이어 3위권이었던 유승민이 이번 달에는 어느덧 홍 의원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이런 현상은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된 관심은 당대표 경선에 쏠려 있지만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을 제대로 뽑는 일이죠. 지난 새누리당 때도 공천룰을 놓고 김무성 대표가 지 꼴리는 대로 하려 할 때 고비고비 서청원, 김태우 최고위원이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자,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여성 할당제가 적용이 되면 배현진, 이영, 조수진, 정미경 후보 중에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고 상위 4명 안에 여성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사위 득표자 대신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가 최고위원에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가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게 1인 2표제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변수 발생이 많기 때문에 당선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 가까운지 강추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총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 10명이 도전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최고위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가 주요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배현진, 이영, 조수진, 조혜진 의원,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 도태우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 조대원 전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청강정 전 경기의정부갑 당협위원장 등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면 배현진, 이영, 조수진, 정미경 후보 중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이 됩니다. 상위 4명 안에 여성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위 득표자 대신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가 최고위원에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면서
여성할당제 적용 없이 자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배현진 후보는 MBC 9시 뉴스 출신 아나운서라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고 조수진 후보 역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종편 등의 다수 출연에 인지도가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미경 후보는 지난 2019년 황교안 체제였던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한 경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선 중진인 조혜진 후보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당초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최고위원으로 선회한 만큼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친박계 핵심이었던 김재원 후보 역시 당선권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삼선을 역임한 김 후보는 2019년에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당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바 있고 영남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자유우파의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후보의 당선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의 좌클릭을 우려하는 전통적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도태우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가라는 권유를 받은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 씨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좀 많이 웃깁니다. 어머니가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집을 샀다. 이게 윤미향 남편의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은 다 이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 동생이 좀 바보 같아서 사기 위험이 컸어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였던 9일 윤미향 남편은 언론사 등에 보낸 메일을 통해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윤미향 남편은 부모님이 2004년부터 서울 성동구에 거주했으나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2006년 2월과 2008년 1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캐피탈 사기를 당했다며 부모님은 2010년 3월 집을 매각해 집을 청산한 뒤 2013년 7월 함양의 한 시골집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집 명의를 여동생 이름으로 올린 것에 대해선 어머니가 또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 명의로 집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미향은 함양의 시골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했죠. 이에 대해 윤미향 남편은 자신의 여동생이 당시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었고 늦게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명의로 구매했다고 여동생에서 본인으로 어머니 집 명의를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윤미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내세우면서 함양 시골집 명의를 2020년 10월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는 게 윤미향 부부의 설명입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그렇게나 많이 당하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다시 이전할 땐 걱정이 참 많았겠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부부의 항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유나 목적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이라며 해명글은 윤 의원과 김 씨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부부가 주저리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모든 이유들은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가로채기 의혹, 마포쉼터수장 사망사건, 길어녹 할머니에게 기부를 하도록 유도한 준사기 혐의, 생일의 주인공 길어녹 할머니를 모시지 않은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며 지인들과 와인파티, 길어녹 할머니 학대 의혹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죠.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부실 공천했던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자주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미향 남편이 출당 조치한 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입니다.
윤미향 남편은 민주당의 조치에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다며 아들 명의 집에 엄마가 사는 것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 이게 왜 부동산 투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끌어들였는데요. 윤미향 남편은 윤미향 배우자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이 정도 문제라면 오세훈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LCT 두 채 구매 의혹 사건은 사형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수준에 맞는 발언을 하셨네. 오세훈이 사형이면 님들 부부는 능지처참, 님들 조상은 부관 참식감이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폭등시켜 놓고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거주에 따른 특별 공제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 공제를 양도 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1일 정책위원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해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종부세 개편안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율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논의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일일까요? 11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죠.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는 틈을 타서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작전인 듯합니다. 현행법은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8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당 4%, 거주기간이 1년간 4%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보유, 거주할 경우 각각 40%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양도차익을 세분해 구간별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혜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유기간에 차등을 주는 방식인데 양도차익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현행 80%를 유지하고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에는 70%,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에는 60%, 20억 원 이상에는 50%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현행법에서는 10억 원의 주택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80%인 8억 원이 공제돼 차익 2억 원에 따른 양도세를 냈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안이 적용되면 공제율이 60%, 6억 원이 줄게 돼 나머지 4억 원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을 팔아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딱 2배 오르는 셈입니다. 집값은 지들이 다 올려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이 지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소용이 없다. 또 양도세 완화를 어떤 형태로 흉내를 내더라도 줬다 빼앗는 식의 정책이 되면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제도를 그냥 놔두고 80%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맞물려 양도 차익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지가는 상승해 종부세와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을 팔아 노후를 보내려는 노령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실거래 가격이 폭등해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20년 전에 산 집이 20억 원이 넘은 것이 국민들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올라서 여기 동네 사람들은 집만 끌어안고 살다 죽게 생겼다며 집을 팔고 이사에 남는 돈으로 자식들 결혼 자금에 쓰지도 못한다. 집값은 누가 올리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안이 있어 보도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출범을 공언하자 여당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표면상으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인데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2명, 대통령 추천 5명, 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친정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채워질 수 있고 이들은 곧 거수기 역할을 하며 대통령 혹은 전교조 등의 압박 등에 따라 일사천리로 정책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야당과 한국교총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단독으로 지난달 13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이내 전체 회의를 열고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2일까지는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면 총 21명 위원 중 과반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가 문재인 정권 말기인 연내 출범해 향후 10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좌파 성향 교육정책 대못받기를 바로 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공약이랍시고 공수처를 무리하게 출범해 벌써부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는 공수처야 그렇다 쳐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교육과 관련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도 승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그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잠시만요. 제대로 된 부분에 책임이 대해서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잠시만요.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잠시만요. 작전 중이었어요. 예.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예.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예.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들을 생태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네.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준다?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 없어요. 그때 죽은 장병들은 몰라도. 예. 근데 조상호 대변인 이게 지금 수장을 누가 시켰다니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걸 지금 북한에서 폭침을 해서 한 거지. 그럼 최원일 함장이 그 폭침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했다면 그걸 경계에 실패한 균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원일 함장이 수장시켰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최원일 함장이 그럼 수장시켰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부하들의 수장의 책임이 있는 그걸 거잖아요. 지휘 책임을 묻는 거지. 네. 그게 수장시킨 그러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 그 지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동안까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작전 중에 예.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잠시만요.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조상호 대변인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여러 내용 중에 뭐 사실관계도 있고 조상호 부대변인 주장도 있지만 일단 수장이란 단어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을 향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른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결국 발언 이틀 만인 어제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같은 날 최 전 함장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발언 당사자와 당대표가 각각 사과 입장과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판 여론이 가시기는커녕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을 향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른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결국 발언 이틀 만에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방식과 사과 내용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며 제 표현 중 혹여 순국한 사륙용사의 유가족,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인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게 받아들인다고 적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라고 적은 부분은 등 떠밀려 사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조상호는 상처를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 한번 사륙용사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정작 발언의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최원일 함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앞서 조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문제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최 전 함장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 전 함장과 유족들은 조 전 부대변인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조 전 부대변인은 아무 당직 없이 당적만 보유한 분이며 그분의 의견은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의견이라고 말해 이 역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과문을 접한 최원일 전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상호는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유족과 피해 장병에게 사과하고 함장에게는 갈라치기를 하며 선동한다며 법조인이니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자기 변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 중 대표적인 게 상대방이 기피하는 전화를 계속해서 건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건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남측이 매일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다고 통일부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에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끄는 이후 판문점 연락 채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매일 오전 9시 북측의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는데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기기 전에는 남북이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와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에 정례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남북 간 대화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측 연락관이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매일 북측에 신호음을 발신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유의미한 응답은 없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약속한 분량의 2배 가까운 물량을 보냈고 미국이 보낸 백신은 얀센이었습니다. 그 뒤 코로나19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고 18시간 만에 90만 명이 몰리며 조기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얀센 백신이 꽉 막혔던 백신 수급에 물꼬를 튼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 얀센 백신을 제공한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 백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달 말 유통기간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재고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해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8일 미국 내에 이달 말 유통기간이 끝나는 얀센 백신 재고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지난 4월 혈전증 발생 우려로 얀센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단 권고 이후 열흘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얀센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대량 예약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지금까지 2,140만의 분량이 미국 정부에 납품됐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 수준인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83%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지역 의료기관들은 얀센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인구의 몇 %가 면역이 돼야 하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일대 의과대학의 경우 인구의 60에서 70%가 면역이 되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며 백신 접종 목표도 이에 맞춰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의 80에서 90%가 백신을 맞거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당 지역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 면역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현지 시간 8일 가디언을 통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평균 13.7건의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지역 사례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더포드 박사는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라면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보건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약 80%가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68%는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러더포드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정수가 적으며 따라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접종만으로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도시의 상당 부분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진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야 하는 백신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백신 접종률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9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TKCHS로 시작하는 아이디의 구독자님께서 지난 일요일 현충일에 우리 아파트도 그렇더군요. 굳게 개항한 집이 거의 없더군요. 한눈에 들어오는 48세대 중 한 집이라며 굳게 개항하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8세대 중 우리 구독자분 딱 한 집만 태극기를 걸어놨다니 정말 최근 상황이 심각한 듯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님께서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제도 때문에 생긴 거란다. 저런 자들이 모두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늘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힘을 얻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